광주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포럼이 10월 16일 광주문화재단에서 문재용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렸습니다. 발표자의 전자광 광주장애예술인협회장, V드럼 김문우 상무, 김도일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수의 자장으로 김효성 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의 토론, 배동환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광주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예술인들의 작품 시장 진입 전략과 또 브랜딩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포럼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발표자 및 토론자 그리고 발제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 없이 소개합니다. 발표자 우리 V드림의 김민지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발표자 중에 우리 백석 회계사의 백석 대표님 지금 현재 그 발달장애 모임에서 바로 오신다고 하니까요. 바로 발표 전에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광주문화재단의 우리 배동환 사무처장님 지금 사업 설명회 바로 옆에서 하고 있는데요. 끝나면 바로 참석하실 겁니다. 광주 비엔날레 우리 김효성 사무처장님 네, 참석하셨습니다. 네, 발제자 우리 광주장애예술인연합회 전자광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의 김도일 교수님 소개합니다. 오늘 수화 통역의 두 분이 아마 30분씩 이렇게 교대로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권은경 우리 수화 통역사님 소개합니다. 우리 김현영 수화 통역사님 네, 대기하고 계십니다. 열띤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 장애 문화 예술인들의 작품이 진입하고 또 함께하는 브랜딩에서 제도까지 오늘 멋진 결과물이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 좌장을 맡고 계신 김도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 예술인 작품의 시장 진입과 전략, 브랜딩에서 제도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은 김도일입니다. 사실은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 평등과 사회적 포용을 위한 장애 예술인 지원법 제정이 된 지가 6년이 됐습니다. 2020년도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법령의 제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 법률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예산적 측면 속에서 조직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던 거고요. 사실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진보적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로 이렇게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광주예청 지호갤러리에서 한번 세미나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세미나의 내용은 뭐였냐면 장애예술인의 성장과 장애예술인 일자리, 지역 활성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또 제가 또 좌장 역할을 맡았었는데 제 기억으로 정리되는 대목은 장애예술인을 위한 법률 제정과 기본계획 그리고 지자체 시행계획과 실행 등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예술 현장에서의 체감 그리고 지속 성장을 위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 특히 무엇보다도 사회적 인식의 제고가 굉장히 강조되었던 그런 그 세미나가 있었던 걸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이해 준하에 진행을 할 건데요. 혹시 전 회장님, 네. 전년도에서 올해까지 1년의 세월이 가까이 지나갔는데요. 어떤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든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지원 정책은 아까 김도일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게 이제 획기적인 부분에서 지원 정책이 이루어졌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정책이나 어떤 지원 정책에 대한 어떤 것들은 돼 있는데 대신 그것이 사문화되어 있는 형식이 많이 있습니다. 실행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행정의 어떤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전시하는 것도 좋고 축제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에 있는 어떤 실행력의 어떤 문제 그런 부분도 이 자리에서 논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일정 정도 법령을 통한 제도화는 되어 있으나 이런 실행력의 문제,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이제 마인드라든가 어떤 지어든 틀 속에서 예산 편성의 문제라든가 협단체에 대한 지원의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되리라고 봐집니다. 자, 그러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치 및 시작 활성화 모델 연구 우리 전자관 회장님의 발제 듣고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 인사말과 발제 기조 발제 같이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발전의 단계에 있는데 이 발전의 단계에서 우리가 향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는지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는 김도일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미 돼 있는 제도 내에서 이게 사문화 형식으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미 어떤 부분은 다 이미 법령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법령을 아는 사람도 드물고 실행하려는 의지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가 나서서 조금이라도 앞에서 이렇게 그 부분을 이끌어 가시는 행정이랄지 그런 여러 의회랄지 그런 분들한테 우리 요구를 좀 더 집대성해서 얘기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 예술인들은 뛰어난 창작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그 작품을 시장에 선보이고 그리고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현장에서 너무 이러한 부분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시장 활성화 전략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이 법적인 제도 하에서의 기반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2020년대 세계 최초로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세계 최초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법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창작물 우선 구매 제도라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을 포함해서 그게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847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구매하는 것이 3% 이상을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의무화한 것이죠.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후에 현장에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실제 구매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가 아니라 거의 없다는 얘기죠. 특히 지방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은 훨씬 더 그게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술, 공예, 음악, 문학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술의 장르가 있는데 문학 장르는 우선구매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거론해야 될 더욱더 거론해야 될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는 실천이 되고 현실적으로 돼야 지속 가능한 우리 예술인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가 있는 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기조발제이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또 여러 발제하실 분들이 또 말씀을 하나하나 전문적으로 말씀을 하겠지만, 가장 먼저 시장을 여는 어떤 열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장애 예술인들도 이제부터라도 좀 늦었지만 장애 예술에 대한 어떤 브랜드 가치, 그리고 장애 예술이라는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장애 예술 작품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회공헌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가치를 지닌 예술 상품으로 인식하게끔 지금 어떤 인식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핵심 전략은 아무래도 브랜드 구축이 아닐까. 그리고 항상 제가 어디 가서 하지만은 미술이든지 음악이든지 문학이든지 말할 수 없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효과적으로 좀 구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은 복합적인 어떤 서사의 힘을 갖추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로는 이 장애 예술에 대해서 이 극복의 대상이다, 뭐 치료 수단이다. 저는 그러한 것은 장애 예술 자체를 축소하는 시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은 가장 성공적인 장애 예술 조직들은 장애 예술인을 접근성과 편견이라는 사회적 장벽에 맞서는 영웅으로, 지원 조직은 그들을 돕는 조력자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영웅과 조력자의 구분이 정확히 돼 있고, 그러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술가의 전문적인 예술 가치를 최우선에 두면서도 그들이 직면한 사회적 도전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러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정말로 좋아하고 계시지만은 멕시코의 화가 프리다 칼로 아시죠? 여성 화가고 만성적인 고통, 그 장애 그 자체를 날것 그대로 그냥 그 개인적인 어떤 캔버스에 올렸는데, 그 역경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는 그 뭐 고통과 온 몸이 짓이겨져서 찢어지고, 그런데 또 멕시코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화가와 결혼해서 또 버림받고, 이러면서도 결국에는 멕시코 장애인으로서 멕시코 영웅으로 우뚝 선 게 여성 화가인 프리다 칼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온 국민들한테 깊은 울림을 주었듯이 우리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도 고통 극복, 외상후의 성장, 회복 이야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강력한 스토리텔링을 소재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지원의 필요성이랄지 그런 호소에만 그치지 않고 예술적 성취와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볼 게 그 다감각적인 접근성의 혁신이라는 것인데,
이 마케팅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시각 중심적으로 예술을 바라봤죠. 하지만 장애 예술은 오히려 이 한계를 깨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에이블 아트 위크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참 많은 장애인들이 골고루, 쉽게 말해서 소리로, 촉감으로, 향기로 그렇게 예술을 접근하고 표현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몇 번의 앞으로 프리뷰 전시를 통해서 진열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다감각적인 소리와 향과 어떤 여러 가지 촉감이랄지 이런 다감각적인 것을 풍부하게 경험하고 활용해서 이 어떤 지금 막 유행하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모든 관객에게 오히려 더 풍부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예술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어떤 결론은 뭡니까? 수익 모델과 연결이 돼야죠.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 여기에서 뭔가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도 그런 것인데, 그러한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수익 모델이 있고, 오늘 제 옆에 지금 우리 그 V드림의 김민지 대표님을 대신해서 그 김신의 우리 상무님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뭘 하냐면 장애 예술인들을 마케팅을 해가지고 상업적인 영역에 성공을 했어요.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굿즈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기 기반이 아니고 이제 부산 쪽 기반인데 이미 중견 기업이 됐습니다. 근데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트 리프팅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B2P 중심 시장 개척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냐면 공모 사업을 따서 근근히 이렇게 공모 이렇게 전시하고 향유하고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이 우리 V드림과 마찬가지로 아트 프리팅이라는 곳은 호춘 선정 500대 기업에 들어와 있어요. 이분들은 순수하게 예술가, 장애 예술인들을 상업적으로 시장에 내놓고 마케팅해서 어떤 ESG 경영을 실천할 수단, 행위, 그걸 열심히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마케팅에 연결된, 비즈니스에 연결된 이제 장애 예술의 확대, 이거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예술가 중심의 어떤 수익 배분 구조죠. 이제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성숙한 기본이 돼 있어서 사실 저희도 공모 사업을 하면 장애 예술인들한테 뭐 일종의 좀 그 뭐랄까 작품 제작비 좀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마케팅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일반 시장처럼, 일반 시장은 어떻습니까? 중간에서 화랑이랄지 그런 데서 팔면은 뭐 50대 50, 뭐 40대 60, 30대 70 그렇게 구조를 하는데, 이것이 또 적용이 돼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중간에 이 플랫폼이 삽니다. 작가가 살고 플랫폼도 같이 살 수 있는 이 구조를 탄탄히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비스의 다각화인데요. 완성된 작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백석 대표님 오시면은 우리 세무사님인데 저하고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작품을 잘 팔을 수 있느냐, 이 기관에게.
판매할 수도 있고 세제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임대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렌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서 기업이든지 일반인들이 우리 장애인 작품을 많이 사갈 수 있게, 돈 안 들이고도 사갈 수 있게 그런 구조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쥐어주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만 항상 보고 잘했네 하고 박수만 치고 가는 경우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이따가 이제 우리 백석 대표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시겠지만,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수많은 의료기관이 아니 있습니까? 병의원, 이것을 잘 우리가 제도적으로 아니면 어떤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 세제적인 것을 그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한다면 병원에 대해서 특히 환자의 심리적 안정, 치유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또 병원 브랜드 같이 환자 경험 개선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면은 좀 수익화 모델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우리 장애 예술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명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처방 공간이랄지 그런 구체적인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뭐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1,000만 원 미만 작품은 사실은 전액 비용 처리되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못해요. 알면서도. 왜? 법적인 기준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그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전문가를 앞세워서 어떤 부분을 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데 한 가지 제언을 드릴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는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장애 예술인 작품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저도 4년 전에 5년 전에 이거 시작할 때요, 아무것도 모르고 했어요. 개척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영역을 알았죠. 그런데 일반 문화 예술도 어려운 상황이라 이런 거에 대한 마케팅 구조랄지 이렇게 기업화하는 거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ESG 아트 컨설턴트, 이렇게 좀 명명하면 어떨까요? 이런 부분도,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세제 혜택,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예술과 뭐 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컨설턴트 양성도 난 필요하다. 이제 이것은 수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이런 거 중요하고요. 이번에 저희 에이블 아트 위크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비중 있게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우리 전동민 팀장 뒤에 있지만 아주 열심히 그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보지는 않죠.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굉장히 가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안에 작품들이 이 안에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접근하고 또 그 안에서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작가의 작품 포트폴리오 지금 굉장히 시급하게 만들어놔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더 세분해서 앞으로는 치유, 뭐 희망, 안정, 도전, 뭐 그런 테마로 또 분류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AI가 많이 발전하니까 저는 문화 예술 쪽에도 진짜 AI 도입이 시급한데 그 중에 장애 예술은 더
사실은 더 접근성도 좋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해서 그 안에다가 그 작품에 대한 어떤 미디어 아트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놓는다.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것은 이제 임대 시스템 활성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렌탈 사업과 이것은 궤를 같이 하는 건데, 왜냐면 작품이 최하 100만 원, 1000만 원 가는 작품을 일반인 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을 아까 병의원이랄지 좀 기업에서 사줘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뭐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작품을 이렇게 교체해주는 로테이션 프로그램이랄지, 그렇게 한다면 테마적으로도 그 접근하기 좋고, 그리고 ESG 경영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환자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저는 상당히 이쪽에서 수익 구조를 한번 찾아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장애 예술의 시장 활성화는 단순히 작품을 더 많이 파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 예술인이 전문 예술가로서 정당한 인정과 보상을 받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풍요로움에 기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정말로 좋습니다. 이미 세계 최초의 법적 기반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우리나라 따라오지는 못해요. 이제 법적 기반까지 만들고 이미 선진 사회가 되고 인식 개선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법률적으로 사문화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만 좀 활성화된다면 정말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인 어떤 브랜딩 구축을 하고, 또 우리야말로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와 연결시킨다는 마지막 결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장애 예술은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인들한테도 당연히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선택의 기회가 열릴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 변화의 주역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감사의 말씀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발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장애 예술인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인들이 이제 원하는 것은 이를테면 작품에 내 삶과 작품에 대한 존중과 가치를 인정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예술인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나에 대한 존중성과 지속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 시장의 확장, 그리고 내 가치를 인정받는 것,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전 회장님께서는 여기에 우리는 하나의 수가 하나 들어있다. 이를테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예술 창작물 우선 구매 제도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작품에 대한 또한 브랜딩하고 이런 스토리텔링의 필요성을 좀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의 기존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R&D적 측면 속에서는 이제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AI의 활용 문제라든가 임대 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어떤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활용 문제라든가 여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에 대한 실질적으로 어떤 그 현장에서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예술품 시장 개입 에이전시 사례 연구를 우리 그 V드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V드림 김진희 상무님부터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사회와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는 V드림의 김진희 상무라고 합니다. 장애예술인 작품을 통한 시장 진입 전략과 커스텀 굿즈샵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장애예술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시의 기회는 많지만 실제 시장에서의 수익 연결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예술 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애예술인은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는 후원과 기부 중심의 접근이 많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예술인의 자립이나 지속 가능한 창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술이 복지가 아닌 경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시장 진입 모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가장 큰 이유는 장애예술인이 예술로만 살아가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창작 이후 단계인 브랜딩, 또 유통, 판매 과정이 거의 부재했고 작품이 사회적 가치나 기부의 수단으로만 소비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구조 속에서 예술의 상품성을 결합해 시장에서 스스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사업의 핵심은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일상 속으로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커스텀하고 굿즈와 패키지에 담아 선물 세트로 상품화했습니다. 현재 100여 종 이상의 판촉용품에 작가의 작품을 커스텀 디자인해 적용하고 있고 판매된 작품의 포장과 구성 과정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여 포장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저희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수익금 일부는 작가에게 로열티로 환원되어 창작, 그리고 판매, 수익 환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의 시장 진입 방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품화 모델입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들에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담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B2B 단체 구매 모델입니다. 기업과 기관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100여 종 이상의 판촉용품 리스트를 기반으로 단체 구매를 유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라인 판매 모델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SNS를 통해서 소비자 맞춤형 디자인 지원과 스티커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브랜드 핵심은 장애예술은 복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작가의 작품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스토리와 창작자의 삶을 함께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ESG 경영과 사회적 가치 소비 트렌드를 결합하여 기업과 개인이 구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저희는 전달을 했고 결국 구매는 가치 실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며 브랜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 매출과 참여 모두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24년 대비 올해 상반기 매출은 300% 저희는 성장을 하였고 약 1억 원 정도로 저희는 달성을 하였습니다. 기업단체 주문도 120건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일부 기업은 정기구매 고객으로도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판매된 상품의 수익 일부가 장애예술인들에게 로열티 형태로 직접 환원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작가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익을 바탕으로 장애예술인들의 전시회를 개최하며 작품을 다시 사회와 연결하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과의 협업에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ESG를 실천하려는 기업들이 장애예술인 작품을 활용한 선물 세트나 굿즈를 제작하여 외부 행사에 선순환 의미를 강조한 홍보를 통해 또 사회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 구매를 넘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동시에 장애예술인의 자립을 돕는 상생 모델로 저희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은 더 이상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술이 곧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고 그 수익이 다시 또 창작으로 돌아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가치만으로 시장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품성과 차별화된 브랜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군별로도 접근 전략이 달라야 하고 기업은 ESG 실현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은 또 사회적 가치 지표 측면에서 또 개인은 감성적 스토리와 또 예술적 공감으로 접근할 때 지속 가능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은 가능성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자산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V드림의 김진희 상무의 이제 말씀 잘 들었고요. V아트 갤러리를 운영을 하면서 장애예술인의 작품 전시 및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장애예술인들의 상품에 대한, 문화상품에 대한 시장 진입은 세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상품화 모델이라든가 B2B 사업 모델이라든가 온라인 유통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러한 그 장애예술인들의 어떤 문화상품들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스토리보다는 이제 그런 작품을 통해서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진입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스토리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가의 스토리를 포함해서 저희가 굿즈화해서 작품화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였더니 기업에서도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고, 그 의미를 이제 판촉물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그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만족도가 높게 나온다고 보시면 인식의 이제 제공 문제와 더불어서 작가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저기 백석 백석 대표께서 오셔야 되는데, 예, 백석 대표께서 지금 굉장히 이분이 저 세무사로 유명합니다. 네. 세무계에서 유명한데 이 장애인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발달장애인 쪽을 좀 맡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복지 쪽인데 휴가 오늘 지부장 휴가 좀 있는데 어떻게든 이제 하고 온다고 그랬는데 계속 지금 재패 있나 봐요. 아마 좀 긴급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해 주시면, 그 좌장께서 허락해 주시면 백석 대표하고는 재작년부터 저희가 23년도 김대중 컨벤션에서 아트페어 할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돌파를 해야 하냐, 작품 판매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어떻게든 기업의 세제 혜택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활용법에 대해서 좀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마침 여기에 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 10분 안팎으로 좌장께서 해주신다면 제가 그냥 대신 한 10분 안쪽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석 대표님을 대신하여 장애예술인 작품 시장 진입 전략 중에서 이제 B2B 판매 전략 부분에 대한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애예술인 창작 역량 대비해서 좀 낮은 시장 진입률이 경제적 자립도를 저하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전략적인 목표가 공공기관 장애예술 우선 제도 구매가 첫 번째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의 어떤 사문화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세제 연계 판매 전략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장애 예술 작품 구매가 기업이 송금 산입이라고 있습니다. 송금 산. 이게 뭐냐면 비용 처리. 그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잘 나가는 의사들은 제일 먼저 뭐 하죠? 유재차 타죠. 뭐 자기도 타고 부인도. 왜냐면 송금 처리를 해야 되니까. 경비 처리를 해야 돼요. 나중에 하다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숫자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있죠. 기업들이 꼭 우리가 막 저 하남 산단에 있는 1000명, 2000명 기업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런 부분을 한다면
그리고 또한 작품 매입을 할 때 1,000만 원 이하는 특히 그렇게 이 세제상 송금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미술품은 업무 환경 목적으로 이게 교체할 수 있어요. 그냥 송금 처리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사실은 장애 예술이거든요. 근데 이걸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못하는 이유가 첫째입니다. 의사들이 너무 바빠. 설명 들을 시간이 없어. 둘째, 여기에 대한 인식을 모르고 법적인 제도와 쉽게 말해서 이것으로 과연 내가 정말로 맞아? 이게 제대로 법률이 따라줘?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체계화된 어떤 뭐냐면 가장 공식적인 이런 회계사가 정확하게 인지해주는 가운데서 법적인 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적인 틀 안에서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사실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분이 사면 계속 그 친구들은 사는데 설명을 안 들은 사람은 못 사. 안 사. 왜?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마케팅의 부분도 연결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강력한 솔루션이 사실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 임대 전략입니다. 렌탈이죠. 렌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병오원이나 병오원을 예로 들어서 하자면 임차료나 광고 선전비 같은 걸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전액 송금 처리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병원에다가 좋은 작품 걸어놓으면 얼마나 분위기도 좋고 장애의 예술인을 돕는다는 취지도 좋은데 그걸 못하면서 몰라서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솔루션인데 이 부분을 지금 이쪽은 아직 인식 개선이 안 돼서 그런데 서울 쪽, 경기 쪽은 지금 상당히 임대소득을 그런 식의 임대소득, 렌탈의 임대소득을 아마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애인 기업을 하고 있는 것들 이쪽 우리 V드림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디입니까? 젊은 디세이블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굿즈나 뭐 그걸로 해서 장애인 작품만 팔아서도 60억, 80억 대기업이 됩니다.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성장성 있는 기업으로서 옛날에는 뭐 장애인 예술품 팔고 오지고 해서 당연히 그냥 저 장애인들한테 그냥 시혜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가 뭐 지속적으로 가려면 비즈니스가 꼭 연결이 돼서 플랫폼도 살고 예술가도 살고 이게 그래서 무슨 꼭 비영리 기관이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영리 기관 해도 된다. 기업화 해도 된다. 그게 앞으로 우리 장애 예술인들의 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해본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령 뭐 의료기관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어떤 치유와 웰니스, 즉 예술 처방 공간, 이런 병원이 갔는데 예술 처방 공간이 있는 거야. 얼마나 멋져요. 근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저는 한두 개만 샘플링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이 사회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또 이제 가령 어떤 병원과 뭐 독점 라이센싱 뭐 계약을 맺는다든가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장애 예술을 후원하는 홍보를 우리가 해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홍보라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병원들 자체에서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고 우리 장애 예술인들이 크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실행 단계의 비즈니스. 근데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있어야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전문가. 그래서 이러한 사회 저변에 있는 전문가들과 우리 중간에 위치해 있는 우리 협회, 그리고 우리 협회를 중심으로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술인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간다면 하여튼 일단 수익 구조가 되고 비즈니스가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력이 바로 브랜딩이 되고 브랜딩이 된 것 자체가 또 어떤 삶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이니까 나 이게 굉장히 큰 선순환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백석 대표는 그래서 제가 모셨던 이유도 우리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여기에 대한 세무 컨설팅 상품을 개발한다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기업들한테 제공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고 올해 에이블 아트 위크를 통해서 작품이 데이터베이스화되면 그 많은 작품을 그냥 올해만 끝내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팔 수 있는 어떤데 이러한 곳에 이러한 어떤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B2P 모델의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백석 대표께서 오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무적인 전문적인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가 아는 범위는 논의한 영역은 이 정도였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또 한번 소개해드릴 기회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석 회계사의 백석 대표께서 오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일종의 핵심적 요소부터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세제 연계 B2B 판매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장르상으로는 미술이 좀 제한된 것 같아요. 미술 영역에. 미술 영역에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이 미술의 작품을 구매 또는 임대를 했었을 때 송금 사입이 이제 가능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특히 병원을 타겟으로 다시 말하면 병원과의 그 미술은 어떤 관계성일까? 미술이 가지고 있는 치유적 기능에 대한 그런 상호 보완성이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제와 일단 발표는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토론의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될까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두 분의 발제가 끝나고 지금 토론자분으로 광주 비엔날레 김효성 사무처장님과 강주문화재단의 배동환 처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이에 이제 각기 발제와 발표를 들으셨으니 이에 대한 토론적 관점 속에서의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예, 제 이름을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 사무처장 김효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까지 하셔도 괜찮은데 제가 수많은 토론을 참석하고 발표도 해봤지만 참 난제는 난제 같아요.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쉽게 또 접근하기 힘든 과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할 수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앞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전재광 회장님하고는 꽤 오랜 인연인데 첫 저를 미팅을 만났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기억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네. 그 문화예술은 국경이나 편견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광주시 문화체육실장 할 때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은 그 정책에 어떤 입안은 했지만은 실행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이 자리에 대해서 약간은 반성의 느낌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오늘 발표에 앞서서 그 제가 조금 시간이 없는가 그래요. 자세히는 못 봤지만은 광주시에서 우리 장애예술인들의 실태조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 전체를 다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은 상기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통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광주시 장애인 현황이 전체 인구의
한 4.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6만 9천 명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장애 예술인들 활동 증명서 등록을 하신 분들이 한 90여 명 정도. 이게 2023년 통계이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고 실태 조사 결과 주요 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 예술 장르는 미술이 3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약간의 음악도 있고 음악의 다음 순, 공예 이런 순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통계를 보면은 이중 활동 인구 속에서 예술 활동 유형은 전업 예술인이 50.5%, 겸직입니다. 겸직 예술인이 49.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예술인들 중에서 전업 예술인들 중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해서 첫 번째 순위가 지원 사업을 확대해달라는 것이 가장 많았고, 2순위로 해서는 창작 공간 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 있죠?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제 가능합니다. 예. 겸직 예술인 중에서는 1순위 고충사항이 시간 부족과 지원 사업 등이었습니다. 2순위가 창작 예술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내용은 좀 많은데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고, 그런다면은 광주시하고 특히 대부분 사업은 우리 문화 옆에 계시는 우리 처장님이 계시는데 문화재단에서 정책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광주시하고 문화재단 사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그냥 제목관리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시에서는 주로 보조금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분할은 없습니다. 편견 없이 다 들어옵니다. 공모사업에 들어오면은 심사를 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현재 주고 있고요. 우리 예술지원센터 어떤 지원 사업이 있고, 세 번째로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건립 사업은 사실 제가 있을 때 구상만 해놓고 실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무장애 창작 지원센터라 해서 한 450억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강주영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공간 운영 사업, 창작 지원 사업, 예술 기원 사업, 예술 날개 페스티벌,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들은 다 좋습니다. 이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력이 없다 보니까 피부로 와닿는 우리 장애인 예술인들이 피부로 와닿지 못한 부분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이제 그동안 문화예술을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한 8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우리 함께 해도 되지 않냐 해서 세 가지 한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로 비엔날레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비엔날레의 어떤 브랜드를 활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모습이 진짜 바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참고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예술인들의 이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이란 것이 뭐냐면은 창작과 소비의 균형을 통해서 선순환이 돼야지만이 우리 장애 예술이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 세 가지 정도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애 예술인들의 첫 번째로 해서 우리 장애 예술인들의 문학 창조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그에 맞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산되고 직접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에 맞춰서 뭘 해야 되냐? 우리 장애인들이 어떤 특화된 자기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작품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몇 가지 들려보자고 할 생각입니다. 우리 생태계 구축인데 생태계 구축은
저희가 광주 비엔날레에서 우리 비엔날레 잘 아시죠? 비엔날레가 지금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역사 속에 너희들 뭘 했냐? 항상 주문을 많이,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비엔날레이다 보니까 미술과 한계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30년 동안 비엔날레를 해오면서 두 가지는 반드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의 국격을 상승시켰다. 누가 봐도 비엔날레 하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좌우로 흔들다나 아무도 없습니다. 상하로 끄덕끄덕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잘 몰랐는데 비엔날레에 직접 근무를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브랜딩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유럽에 있는 사람, 미주에 있는 사람, 특히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 비엔날레에 대해서 상당하게 존경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플랫폼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파빌리언이라고 해서 국가관이거든요. 비엔날레 국가관을 30개국을 해왔었습니다. 그 30개국이 지금까지는 프로모션 상태에서 걔네들이 행사만 개최하고 다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얼라이언스를 구축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 국가들과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통하고 교류하고 그런 차원에서 국제 미술 도시 교류 플랫폼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은 초기 단계이지만은 앞으로 완성이 된다면은 세계적 국제 기구로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기구는 물론 장애 비장애 편견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경 없이 뭐 프랑스 아니면 서울 서울대 이런 식으로도 교류가 할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머지않아 우리 비엔날레 전시관이 새로운 전시관을 이동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전시관을 활용해서 그 어떤 페어도 상시적으로, 페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딱 정해진 큰 틀에서 한 번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페어도 상시적인 페어가 돼야지 이게 선순환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에이블 아트 페어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플랫폼에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돌아간다면은 에이블 아트 페어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시적으로 우리 그 예술의 거리하고 연결돼서 작품 활동, 작품 거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해서 이제 그 생태계 구축의 두 번째로서 생각하는 것이 창의성 보장입니다. 이 창의성 보장은 우리 예술인들이, 우리 장애 예술인들이 그야말로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역량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좀 뼈저리게 느낄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현재 공공자금이 어느 정도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원이 시나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만은 이게 합리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냥 그 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거든요.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인데 아시아가 보이십니까요? 잘 안 보이시죠? 예. 요건 우리가 진짜 짚고 넘어갈 과제입니다. 물론 국가기관이지만은 정부 차원에서도 문체부 차원에서도 조금 다시 한번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시아가 없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어찌 세계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특히 아시아 문화 ACC 가보다 보면은 정책 사업 중에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이 5조 2천억 사업입니다. 실제 우리 시에다가 지원적인 사업은 한 30%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2028년이 종료가 되는 시점인데 앞으로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0% 해왔던 과제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거, 장애인들하고 공존해서 같이 하는 사업은 전무할 뿐입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문체실장 한 2년 동안 해봤던데 거의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편견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분명 문화예술은 편견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잘 정책을 좀 발휘하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정책을 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사업이 또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는 문화 생태계 구축에 좀 저는 어느 정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뭐냐, 이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이 소비를 하려면은 그에 맞게 향유를 해야 되거든요. 향유를 하려면 관심 유발에 한 그런 부분에 좀 어떤 프로그램, 작품도 필요하지만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민들이 문화예술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가 시간, 좀 여유 있을 때 문화를 좀 향유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고 뭐하고 생활에 힘들다 보면은 거의 거기에 매진하다 보면은 필요해서 문화예술을 즐길 생각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어요. 근데 막상 하려고 보면은 문화예술이 거의 다 쉬고 있어요. 이런 분도 틈새를 잘 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문화예술도 단순하게 그 일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랙티브 할 수 있는 분야가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서 좀 특화된 어떤 경쟁력 강화의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장애 예술을 하다 보면 또 장애 예술끼리 또 경쟁이거든요. 우리 강주에 있는 예술인들, 그 다음에 뭐 서울에 있는 예술인들, 이런 부분들이 또 경쟁입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또 개인끼리 경쟁인데, 일단은 우리는 강주권을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강주만 생각을 하도록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주만 가면 볼 수 있다. 강주만 가면은 이걸 같이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작품, 공연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는 특히 좀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전재강 회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강주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입니다. 강주에서 유일합니다. 두 번째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입니다. 문화도시는 많이 있습니다. 전국의 문화도시는 48개가 다 있어요. 순천도 문화도시예요. 경주도 문화도시입니다. 다 문화도시 다 지정됐어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법적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우리 도시도 해주시고 우리 도시도 해주셔서 앞 정부에서 싹 해소를 다 해주었습니다. 어디 도시나 봐도 다 문화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주는 문화 중심 도시입니다. 중심이라는 것은 영어로 센터잖아요. 센터 도시라는 것은 본부란 소리입니다. 우리가 주축이 돼서 문화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걸 잘 감지하셔서 상품을 배부한다는, 우리가 문화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는 민주화 도시입니다. 민주화 도시도 밖에 또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또 AI 중심 도시입니다. 우리 인공지능 중심 도시인데, 인공지능 중심 도시인데, 특히 이제 우리 내년에 우리가 아트 비엔날레 16개 비엔날레가 있거든요. 내년에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AI가 들어가는 어떤 우리 아트 비엔날레를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아직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비엔날레 도시거든요. 이러한 어떤 특화된 부분도 잘 활용한다면은 좋은 상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창작과 유통과 향유의 더 선순환적 구조와 더불어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 이렇게 주요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처장님, 사실은 이제 제가 22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한 장애예술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 연구원이었어요. 제가 봤습니다. 뒤에 이름을 보고 우리 김도일 교수님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마지막 정책적으로 제안했던 방향이 뭐였냐면은요, 예술 활동 증명 지원, 장애 예술 단체 육성과 지원, 장애 예술을 위한 예술 공간 조성, 그다음에 장애 예술 활동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장애 예술인 강사 양성 아카데미 운영, 장애 예술인 축제 개최 및 지원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했는데, 아까 김효성 처장님께서 말씀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으나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실행되지 못하였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증이 바로 생기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 광주시의 문화정책체육실장까지 하셨고, 그런데 과연 이러한 정책적 제언들이 올라왔을 경우에 실행되지 않는 제한적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죠? 시대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도 있었지만 재원적인 문제가 첫 번째이고, 재원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는 범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생각하기보다는 포용적인 어떤 가치 차원에서 같이 포함해서 하자는 의견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 비엔날레가 그의 목적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디자인 비엔날레가 포용 디자인이거든요. 우리가 포용이라는 것은 좀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 포용이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한다는 어떤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다 자신을 좀 포용한다. 그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약자를 보호한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를 포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도시에 맞춰서 이번에 포용의 주제를 맞춰서 저희들이 주제를 잡았고, 그게 또 시였던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의 어떤 전략의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가기 힘들다 하면은 같이 공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서 생각을 좀 하고 있다가 제가 좀 그만뒀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무튼 어찌하든 간에 광주시는 지역의 정책 수립과 예산의 집행 그리고 관리들 하나 기관으로서 이제 실행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좀 더 지자체장의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또한 특히 이제 포용예술로는 2019년도에 유럽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수용이 되어 왔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성의 담론은 있으나 강론적 측면 속에서 실행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민주평화인권 도시라고 우리가 자칭 외치는 광주가 거기에 대한 좀 이렇게 하나의 사례담을 만들어보면 참 좋겠다라는 개인적 의견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광주문화재단의 배동환 처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배동환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어제 전자강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있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어떤 정책이나 어떤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전자강 회장님의 저 열정에 반했습니다. 소리 들립니까? 네. 그래서 저렇게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지도자로 계시고, 우리 광주 문화예술 발전에 의해서 특히 지원 사업에서 또 저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장애인 예술 문화예술 포럼은 굉장히 발전해 나가면서 방향성을 잡아가리라 생각하고,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드러나는 이런 주제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는 우리 2025년 예술날개 페스티벌 실행 계획 보고에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느낀 점과, 오늘은 또 우리 광주문화재단에서
그 통합 공모를 지금 조금 전에 2시에 같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 느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제 느꼈던 것은 예술날개 페스티벌은 우리 강주 문화재단에서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예술인들에게는 자립과 성장을, 사회에는 감동과 공감을, 장애를 넘어 한 명의 예술가로 기억되는 내 심장의 날개짓, 이 그 캐치프레이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열정과, 우리 일반인이든 장애를 가졌던 예술가로서 열정과, 그다음에 생명의 원천인 심장을 가진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도전과 비상의 날개가 필요하는데, 그 날개짓을 하는데 제약도 있고 부족함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 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개선하고자 했던 것은 현재 다 거의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른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그 예술적 가치를 확장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가고, 그 다음에 장애 예술인들의 자립과 성장을 완성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과 도전으로 예술과 사회와 소통하는 가능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작은 날개짓의 큰 울림이, 우리 전장화 회장 아까 전에 그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게 결과물로 나오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 작품이 판매되고 어떤 그 이익을 남겼을 때 그게 다시 순환되는 구조로 돌아가면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쟁할 수 있는 구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예술날개 페스티벌이 10월 23일하고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여기 우리 강주 문화재단 대극장에서 열리고, 그 앞에 1층 로비 전시관에서 열리고, 개막식은 6일날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막식은 6일날 목요일날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그걸 봐줬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제가 느낀 점은 조금 전에 그 우리 김효성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강주라는 곳은 문화예술 중심도시입니다. 아시아를 넣으면은 아시아하고, 아시아가 없으면 아시아가 없어도 문화예술 중심도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강주에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아트페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23일부터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림 시장이죠. 그림을 판매하고 하는 시장인데 약 400여 명의 그 작가들이 모여서 하고, 국내 유명 작가들 모여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것도 참관하시고 좀 다른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좀 깨워가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내가 느꼈던 예술날개 페스티벌을 보면서 우리 강주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조금 전에 말했던 강주 아트페어, 그 다음에 우리 강주 디자인 비엔날레, 그 다음에 강주 비엔날레, 국제 비엔날레, 이런 그 하드웨어를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그래서 그 감독님께 제가 그 예술날개 페스티벌이 정말 짜임새 있게 빈틈없이 준비돼서 이번에 성공을 이루어서 오히려 예산안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장애 예술인들의 올림픽이 되고, 여기가 우리 어떤 또 다른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예술 작품들이 시장을 형성했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학생들이 배운 것을 내놓고 그 자기들의 그 실력을 뽐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전문 장애 예술인들이 또 한켠에서는 또 내놓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노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간다고 하면은 충분한 앞으로 성산이 있겠다.
예전에가 우리가 그 해달라고 했던 것들이 혹시 지금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차장 교수님? 옛날에 해달라고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아니, 많죠. 뭐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일정 정도의 이제 지역사회에 이제 많은 담론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이제 방향성과 많은 제안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그에 대한 실현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이제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지론은 뭐냐 하면은 우리 장애 예술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예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혼자 가면은 또 여러 사람이 갔을 때 결과가 다른 것처럼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 가보셨겠지만은 독일이나 그쪽 유럽 쪽 보면은 마을 전체가 협동조합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개인별로 아니면 조합 형태를 이루어서 어떤 것을 만들거나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굿즈, 그래서 명품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경우를 우리들을 보고 느끼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정말 감사하게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 소리를 듣게 됐어요. 이제 얼마 전에 전장황 회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겠지만은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굿즈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굿즈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명품을 만들고 명품을 만드는 장애인들을 발굴하고 그 명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미래에 어떤 시장이 열려가고 있는데 특별하게 뭐 장애 예술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 그것은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자주 듣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난 내가 별인 줄 알았는데 아시죠? 예, 개똥벌레. 제 개인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는데 그 가사가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개똥벌레가 한 100마리 합치면은 별보다 달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이렇게 만들고 힘을 합쳐서 나간다면은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함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모티브가 형성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입니다. 인터넷은 뭐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PC방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동네에서 거기만 돌려도 PC방이 보이고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세상이 지금 우리 김효성 차장께서 AI 우리 강주가 AI 선도 도시로 변해가거든요.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세상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앞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해서 이 변화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 걸 상품화시키고 이것을 우리의 구조를 이렇게 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는 자생적인 그런 구도를 만들 것인가는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혼자 생각보다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한 반딧불 몇백 마리 모이면은 큰 달덩이가 되듯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거든요.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을 굉장히 창의적인 마케팅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활용한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얼마 전에 저기 임동에서 했던 그 전시회를 갔습니다. 장애 예술인 전시회 제가 가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 작품이 눈에 띄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이 특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 작품 내용은 거북이가 경운기를 운전하고 경운기 뒷자리에는 여자친구가 타고 있고요. 경운기 화물칸에는 미역도 들어있고 해초도 들어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는 물고기가 날아다니고 이런
창의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디어가 있는 작품들을 본다면 내가 만일에 어떤 그 교과서, 출판사 대표다면 요 그림을 사서 자기 회사 입구에 걸어놓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조합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져서 그걸 마케팅으로 또는 영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제도적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 나가야 될 충분한 에너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마케팅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세상을 많이 구경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우리 안에서만 보지만 우리 밖의 것을 봐서 나의 중심적인 시각이 아니고 삼의 시선, 그 다음에 다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내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리라 믿고 거기에서 좋은 마케팅 전략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할당제라고 하죠. 할당제. 얼마 전 우리 양림동 전시장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모 기관 대표께서 커터제를 말씀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 강주가 서울, 부산, 강주는 다른 지역은 지금 그 인센티브 제도를 주고 있거든요. 장애예술인들에게 점수를 좀 더 준다 뿐인데 이 세 곳은 장애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바구니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던 지원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강주 문화예술 정책, 강주에서 그 지금 실시되고 있는 강주 문화예술 정책은 굉장히 다른 시도보다 우수하다. 그러면은 어제 제가 그 저기 감독에게 말씀했던 이게 반드시 더 발전되고 성공해서 하드웨어적인 모습을 가졌는데 굉장히 더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는데 그렇다면 강주만의 장애 예술인들의 그런 그 어떤 판에서 제도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했는데 커터제입니다. 커터제. 그래서 각 기관에서 커터제를 만들고 각 어떤 분야에서 커터제를 만든다면은 아마도 좀 더 나은 그 환경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제가 가졌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 포럼을 통해서 아니면은 단체를 통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 사회적 기업이나 그런 조합을 통해서 그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그 뭐랍니까 그 장애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각자의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도전을 한다면은 저는 충분한 승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거쳐야 될 부분은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힘쓰고 있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지금 현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만은 그 과정들을 옆에서 다 보면서 함께 하고 싶은 말들이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금의 상황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에 의하면은 일반 예술인들도 지금 평년에 비해서 평년에 100개 작품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14개에서 20개 작품밖에 못하고 있다. 14%에서 20%의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가 어려졌을 때 우리가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더 크게 생각하면은 문화예술 강주 더 크게 뭔가면 코리아 K컬처를 생각한다면은 물론 어려움이 따를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강주문화재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들 중심에 서서 이끌어 나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지원금 제도 이게 지금 이번에도 내년에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서 골고루 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광주 문화 중심 도시가 되는 데 있어서 이 정책이나 어떤 그 과정들 개발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 장애 예술인들의 정책까지도 함께 논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의 이제 문화자산과 그 예술 현장의 현황에 비추어서 그에 대한 소유와 더불어 하나의 가능성, 방향성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거의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거의 다 오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어찌하든 간에 그 문화 예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또한 교육적, 치유적, 다양한 교류적 다양한 가치 속에서 하나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특히 장애 예술인들의 시장 진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사실 문화재단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적 측면 속에서 이를테면 뭐 예술 기업의 어떤 육성이라든가 이에 대한 견본시에 대한 이를테면 그 마켓의 진행이라든가 어떤 그런 시장에 이를테면 예술인들의 생산된 문화 상품을 갖다가 이를테면 그 유통 또는 향유될 수 있는 매개적 기능과 역할이 가장 굉장히 기관에도 중요성이 인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예정된 시간이 되었지만 그래도 한 10여 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로어에서의 일정 정도의 어떤 질문을 받고 여기 발표자들, 발제자들의 어떤 말씀들 좀 듣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질문 또는 간단 의견을 피력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세요? 우리 회장님 어떠십니까? 그러면 제가 약간 이제 갈무리하고 회장님 인사말로도 끝내도록 해볼까요? 예, 벌써 시간이 오래됐네요. 네. 사실은 오늘 그 시장 진입에 대한 논의가 많이 계속 주제로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의 가장 중요하게 거론된 키워드는 브랜드와 스토리텔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브랜드와 관련해서는 저도 학교에 강의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본다. 이것입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밥상머리에서 이게 이를테면 이건 말이야 완도에서 직접 내가 농사짓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그걸 보내왔어. 젓가락질 한번 가지 않다가 갑자기 젓가락질이 집중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중요성이 있는 거고, 이제 브랜드라는 게 이를테면 인간에 대한 그 끌림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사실 브랜드는 허구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허구를 갖다 실제로 이렇게 붙여서 우리 믿게끔 만드는 게 브랜드와의 전략이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는 바로 내 자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장애예술인이라고 하지만 이를테면 가장 우리 스스로가 훌륭한 브랜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다움을 담는 게 우리 예술의 세계이기도 하고 우리 삶을 또 지향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차별을 위해 우리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정책적 기조나 모든 사업들이 차별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만 이 차별화가 사실 어떻게 보면 동일화를 위한 어떤 수준 맞추기의 노력이 아닌가라는 한계도 봉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화라는 것은 평균을 맞추는 것은 살아가기엔 생존의 방식이었지만 지금 그야말로 이제는 정말 차별된 브랜드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무리는 아무래도 우리 전저강 회장님께서 말씀으로 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예, 우리 김도일 교수님 작년에도 이렇게 잘 훌륭하게 좌장해 주시고 또 올해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골고루 질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그 광주 문화예술을 이끌어 가시는 두 분 처장님
배동환 처장님, 우리 김효성 처장님은 오늘 사실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냥 제 얼굴 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장애 문화 예술에 대한 응원을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민지 대표를 대신해서 오신 우리 김진희 명함을 안 주셨습니다. 우리 김진희 상무님께서 경기도에서 오셨어요. 멀리서 이렇게 불원 천리하고 이렇게 와서 실질적인, 난 이런 분들을 보고 싶었거든요. 실질적인 사례, 이 실질적인 사례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요가 너무 적죠. 지금 아마 이런 기업들이 100개 정도 더 만들어져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백석 대표께서 지금 사실 저하고 굉장히 기탄 없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얘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실증적으로 이것은 전략적으로 실행을 해가는 과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가 비록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장애인 문화 예술에서 먼저 아시아 중심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아시아에서는 장애 예술로 우리가 가장 강하다. 그게 있습니다. 광주만 우리를 몰라줄 뿐이지 서울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 높은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K 문화, K 컬처에 대한 모든 것을 세계인들이 동경하듯이 아시아인들이 그런 아시아에 있는 장애인들의 열망이 있어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좀 모여서 이번에 에이블 아트 위크를 통해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것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아마 그런 가치 유상으로 올려지기를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AI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AI야말로 가장 장애인 친화적이다. 그리고 장애인하고 가장 가까이 할 일이다. 제가 AI 배우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아 드디어 장애인의 세상이 됐구나.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게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홈페이지도 AI로 그리고 저희가 하는 홍보의 모든 것을 직접적인 AI화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곧 아마 이제 우리 광주에서 가장 큰 미디어월이 저 남구에 있지 않습니까? 남구에 있고 광주시에 있는 전광판에서 곧 이제 저희들 홍보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아트스럽고 AI를 참 활용한 그런 것과 작품과의 어떤 연관성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야말로 광주시에서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AI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 장애예술 쪽에 좀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 문화예술 정책 포럼의 1호, 2호의 대주제는 뭐였냐면 장애가 예술이 되다. 요게 사실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우리 장애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말씀하셨지만 브랜드에 대한 가치 얘기했죠. 그리고 스토리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스토리가 이미 있어 왔고요. 우리 스스로 이 장애가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예술인들은 이미 그걸 입증하신 브랜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여튼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확립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우리 배동환 처장님께서는 전에도 굿즈 말씀하시길래 굿즈만큼 우리 장애 예술인들하고 많이 좀 의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현대적으로 이렇게 잘 팔리고 잘하는 것들은 일반인들 많이 해요. 상품이 되는 것은.
그런데 상품이 되지 않고 많이 안 팔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지공예, 무슨 뭐 칠보, 또 이렇게 귀금속공예, 또 뭡니까? 또 이렇게 그 570예. 그거 지금 돈이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품을 우리 장애 예술인들이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왜? 놈들이 안 하니까. 그래서 그 기술에 저력이 있어요. 실질적인 저력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요즘은 그게 이제 큰 브랜드가 돼서 세계적인 K컬처의 중심. 이번에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한 게 잊어버렸네. 무슨 뭐 미국 우리 애니메이션 캐대한 거기에서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전통에 대한 거. 우리 소유된 문화를 지키고 있는 장애인들이 오히려 지금 각광받을 때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지원해 준다면 이미 콘텐츠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때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벌써 30분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40분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냥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장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객석의 시간까지 함께 해준 여러분 가장 먼저 감사함을 드리고요. 발제와 발표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장애예술인 작품 시장 진입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진 장애인 문화예술 포럼 정책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